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을 보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한 2.5% 정도 큰 폭의 상승을 오랜만에 보여줬었는데 그 와중에 귀금속이 크게 안 빠지고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일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더라고요. 혹시 원래대로라면은 장기 금리가 오르면은 귀금속이 내리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이었었는데 어제의 시장 움직임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관련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래대로라면은 아니고 이제 시장에 많이 퍼진 인식이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금은 어쨌든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쪽 금리든 뭐 단기 쪽 금리든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은 이제 매력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는 이제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매크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2015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를 보시면 실제로 장기 국채 가격하고 TLT 가격하고 금 가격은 굉장히 비슷하게 다 커플링 돼서 왔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장기 국채를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그쪽에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입장인데 아직도 장기 국채는 살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안전자산을 사고 싶다면 지금은 장기 국채가 아니라 금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차트 예전부터 많이 했던 차트가 있는데 그렇게 금하고 장기 국채 TLT의 가격을 2015년 정도부터로 커플링해서 보시면 한 팬데믹 이후부터는 사실은 완전히 가격 레벨이 디커플링이 됐죠.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 때 장기 금리가 한 0.5까지 내려오고 난 이후부터는 어쨌든 계속 커플링 됐던 가격이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 가격은 오히려 계속해서 어쨌든 횡보를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정고점을 갱신해 가는데 장기 국채 가격은 202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빠져왔어요. 한마디로 장기 금리가 계속 올랐다.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사실 그 두 자산만 잘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자산 가격이 움직임이 왜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지만 조금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심지어 과거 유튜브 커뮤니티 거기에다가도 그 차트와 함께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둔 위기는 전형적인 뭔가 유동성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 유동성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돼서 생기는 위기다 라는 거를 금 가격과 장기 국채 가격의 디커플링이 이제 보여주고 있던 거죠, 2020년부터. 그러니 굉장히 뭐 어제 이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준우 매니저는 사실은 2020년 이후에 특히 21년, 22년 이후에는 방향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같이 조금 다니더라도 실제로 어떤 장기 금리가 크게 상승한다고 해도 금 가격이 타격을 안 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다만 이제 2022년 6월 정도부터는 파월에 이제 엄청 이제 인플레이션 자기는 폴볼코다 막 이렇게 블러핑하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뭔가 굉장히 블러핑을 잘했죠. 그래서 또 QT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때 장기 국채 가격은 그러면 당연히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금 가격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말은 제가 계속 이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연준을 두려워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수치가 CPI가 막 8%, 7%, 8%, 9%까지 가는 와중에 22년 한 3월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6월이 아니라 3월 정도부터 CPI가 더 높게 나오는데 금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장기 국채 가격 빠지는 것과 같이 또 커플링 돼서 빠지고 했었어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으니 파월은 연준은 더 긴축을 더 세게 하겠구나. 그런 심리에 지배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게 블러핑이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점을 지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금 가격과 장기채 가격의 이제 수익률 디커플링은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함에 있어도 금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보다 기껏해서 얼마 올라간 거보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현재는. 무슨 말이냐면 장기 금리 요 정도 더 올라봤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파월이 피벗을 했잖아요. 연준이 작년 말에. 제가 그때 이미 연준은 패한 거다 인플레이션에 그런 용어를 썼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 연준은 패했다. 이번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블러핑으로 쓸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진짜 기대 심리는 사실 금이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거죠. 이제서야 사실은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말했지만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진짜 파월이 뭐 부채가 글로벌 부채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정말로 폴 볼커처럼 할 거였다면 그 말은 부채가 많은 와중에 그렇게 긴축을 진짜로 한다면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부채를 가장 많이 빌린 채무자죠. 근데 가장 큰 부채를 지닌 채무자가 어디냐 하면 미국 정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당분간은 어쨌든 정말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려서 다시 이제 정말 크게 올라가지 않는 한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모른 척, 그러니까 좀 어쨌든 시장한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뢰를 잃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월, 3월 CPI가 모두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곧 있으면 4월 10일 날 미국에서 또 이제 CPI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번 CPI마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과연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파월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도 답이 있지만 뭐 또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고 할 때 아마 뭐 지금 3번 하겠다고 점도표 찍은 거는 좀 뭐 한두 번 더 높게 나오면 그 시기를 미루긴 할 거예요. 아니면 덜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하긴 할 거지만 사실은 지금 연준은 이걸 줄이겠다가 아니라 더 올리겠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기준금리를 10%든 20%든 어디까지든 올려서 우린 무조건 이걸 잡을 거야. 뭐 국가가 부도가 나든 경제가 붕괴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준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지금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 부채 일단 구조 1번은 그렇고 블러핑으로라도 지금은 그런 뉘앙스를 더 이어가기 힘든 게 정치적 상황이 너무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은행들 중에 좀 작은 데들은 문제가 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씩 나오긴 할 텐데 뭐 그런 문제 터질 거야 터지게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미국 경제는 기업들도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빈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이제 상위 이제 뭐 10%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이제 그 일부를 말고 나머지 90% 80%는 굉장히 힘든 나날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특히 여기서 더 정치적인 것까지 얽힌다면 그런 뉘앙스를 더 주는 게 쉽지가 않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제가 유튜브 지난번 영상이었나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하는 댓글이 있었어가지고 하나 제가 찾아서 확인을 읽어보자면 일단 이거는 1번은 이제 대표님 잘생기면 오늘도 여전하시군요 하는데 이거는 여기 아주 그 재밌게 어떤 분이 구라까지 마세요
근데 답글에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 거짓말이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영상 보고 아시겠지만 충격받아서 다이어트를 진짜 시작하고 제가 근데 이 영상은 사실 좀 이게 오죽하면 좀 다른 데서 찍어봐 사무실 뭔가 조명이 문제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뚱뚱하지 않은데 너무 뚱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이렇게 안 생겼다. 마지막 영상. 이 말을 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웃기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하는데 웃기고 싶지만 절반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한 분이 기준금리를 20% 올리면 왜 장기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실 분 하고 이렇게 튜하셨고 다른 이제 그 독자분들도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은 그 답이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뭐 장기금리가 꼭 제로까지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준금리를 20%까지 진짜로 올린다라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가 가능하신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보이잖아요. 원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아주 여러 군데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했던 말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것에만 인정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 대비 화폐 대비 팬데믹 때 그거 대비 긴축이 너무 약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그때 22년이나 뭐 23년 당시에 뭐 계속 뉴스에 나오던 게 헤드라인이 뭐 30년 만에 가장 뭐 20년 만에 가장 큰 긴축 뭐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로에서 5%까지 올렸다. 뭐 50bp 인상했다. 이런 게 엄청난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헤드라인들이었어요, 다. 그러니 당연히 와 이제는 시중에 돈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한다면 그 화폐적 현상을 제대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사실 그 측정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저는 정확히 측정해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거를 21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거 대비 긴축이 강해야 되는데 그 대비로는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이거밖에 안 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20년 30년 만에 가장 센 긴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화폐가 발행되고 유동성이 공급된 건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심지어 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자면 08년부터 시작된 10몇 년 동안 그거는 그 1940년대 말고는 없었던 양적 완화가 계속 그 팬데믹 이전에도 10년 넘게 있었고 그리고 20년 팬데믹 때 풀린 이거는 완전히 모든 걸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정 정책까지 결합된 완전 그 유동성 포퓰리즘이었던 거죠. 그럼 그거를 진정을 시키기 위한 긴축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제가 뭐 최근에 김작가 TV나 뭐 다른 유튜브 신사임당이나 뭐 저기 달란트 투자나 이런 데서 제가 실질금리 상으로 전혀 긴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실질금리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진짜 광의통화나 여러 지표로 봤을 때도 전혀 그런 상태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지 여전히 파월이 막 엄청 입은 잘 털고 했으나 연준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긴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기준금리를 지금 만약에 연준이 내일이라도 갑자기 나와서 우리 나라가 망하든 뭐 다 기업들 도산하든 모르겠고 그냥 기준금리 우리가 20%까지 올릴 거야 라고 30%까지 올릴 거야 그리고 진짜로 올려요 만약에 한 번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게 못 된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기네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장기금리가 확 바닥으로 일단 내려갈 거다라고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장기금리도 따라간다라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장기금리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시장금리인 거죠.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나는 인플레이션이 이럴 것 같아.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이 이 정도일 것 같아. 이런 거를 생각해서 시장 안에서 서로 적당하다 생각하는 가격으로 베팅하고 거래를 하는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연준이 정하는 기준 금리가 아닌 거죠. 하물며 10년이나 떨어진 그런 장기물들의 금리는 연준이 인위적으로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양적 완화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 그럼 지금 국채 시장은 자유시장, 말 그대로 프리마켓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2008년 이후부터 시작된 그 양적 완화 그렇게 조작된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 국채 시장의 큰 참여자들이 뭔가 그때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스라이팅이 돼 있다. 뭔가 08년 이후에 그런 양적 완화 기간이 노말인 것 마냥.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프리마켓인데 인플레이션은 결코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걱정해야 될 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지. 시장에 돈이 하나도 없을 거야. 나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나서 당장 오늘이라도 20%까지 올릴 힘과 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블러핑을 잘 치고 그게 먹히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장기 금리는 디플레이션이 올 건데, 디플레이션이 오면 장기 금리가 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일 때 올라가고 디플레이션일 것 같을 때, 시장에 유동성이 없을 것 같을 때 빛을 발하는 자산이라고요. 장기 국채라는 건 유동성이 없어지는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자산이라고요. 그럴 땐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23년에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 국채 사세요라고 하셨던 많은 그 분들은 유동성이 많아서 발생하는 위기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 위기니까 그에 맞춘 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준의 블러핑에 속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스 가이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를 20% 올리면 장기금리는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늘 말했듯이 먼 쪽에 있는 금리가 앞쪽에 있는 금리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리스크를 주니까 원래는 더 먼 쪽에 있는 금리가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턴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되니까 역전된 게 정상화되려면 이제 먼 쪽이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20%가 되면 반대로 장기금리 떨어진다라는 거지라는 거는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라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그건 저조차도 누구든 다 합의가 될 수, 와, 저 정도로 올리면 이거는 그냥 파국이구나. 진짜 이거는 당연히 유동성이 하나도 안 남아 있겠구나. 당연하죠. 기준금리나 단기금리가 20%, 30% 올라가면 누가 돈을 다 저축하려고 하겠죠. 단기로.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누가 걱정하겠어요. 시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때는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겠죠. 물가는 하락하고 시중에 돈이 없고 막 기업들 도산하고 서로 돈 어떻게든 부채 갚으려고 막 돈 알아보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이런 상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위기. 왜냐면 마지막 위기가 또 08년 리먼 이런 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은 08년 같은 위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왔던 거는 일단 시작은 73년 니프티 50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미 자산 가격에서 다 답을 말해주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금과 장기채 디커플링이 이미 2020년부터 디커플링 된 게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접하게 그거를 매일 보고 프랍으로 뭐 트레이딩도 하고 실제 그 고객들 자산을 운용하니까 매일 그걸 보지만 매크로를 모든 걸 다 꼼꼼하게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는 계속 지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해를 못 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제가 말하는 게 수면 위로 꽤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새 최근에는 이제 아마 좀 원자재에 대한 지금 월가 쪽에서도 지금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다 보니, 근데 반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바트밍 아웃,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려는 상황에서 파월은 뭐라고 하고 있죠? 금리를, 인플레이션은 괜찮을 거야. 자기는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 3번 내릴게, 올해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인플레이션에 반대죠, 이제. 야, 인플레이션이 지금 해결이 전혀 안 되고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하겠다고? 그럼 멀리 돈을 오랫동안 빌려준 10년물 TLT 사신 분들이나 기관들 중에 진짜 큰 돈을 미국 정부를 믿고 빌려준 미국 장기 국채를 사준 기관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쿠폰 이자는 3%가 됐든 4%가 됐든 연에 받는 거는 픽스가 되는 거잖아요. 고정이 되는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때 살 때 시점에 그 이자를 고정돼서 받는다고요. 근데 나는 기껏해야 명목으로 3%, 3.5% 받고 샀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높고 지금 아직도 4%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 뭐 심지어 내가 4% 주고 샀는데 연준만 믿고 순진하게 믿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은 다시 1%, 0%로 내려갈 거니까 지금이야 인플레이션이 4% 정도고 내가 받는 수취하는 금리가 4%여도 상관없어 내려갈 거니까 이런 자산 가격이 다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가격이었다라는 거예요. TLT나 장기 국채는. 근데 반대로 지금 연준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와중에 뭐 금리 내리겠다 그러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2%까지 근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행동 나설 거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아주 정치적인 소리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금방 다시 제로, 뭐 1, 1, 2 이렇게 떨어질 거야를 믿고 그렇게 되면 내 쿠폰 수익이 4%여도 인플레이션 빼도 실질 쿠폰 수익이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그거 믿고 산 사람들인데 산 분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뭐야 지금 막 유가 올라가고 막 지금 온갖 원자재나 이런 게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럼 이 사람들은 명목 10년 동안 이 쿠폰에 묶인 건데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마이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들고 있는 거를 시장에서 분리하더라도 팔거나 앞으로 또 들어오려고 원래 했던 사람들은 연준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이 팔겠죠. 그럼 가격이 싸지겠죠. 근데 앞으로 들어오려고 예정했던 사람들도 연준의 그런 모습을 보면 들어오고 싶을까요? 오히려 더 안 들어오겠죠.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재정이 지금 어떻죠? 엄청난 악순환 속에서 계속 적자 재정을 역대급 최대로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거 보고 점점 신뢰도가 신용이 없어지는데 금 가격이 애초에 2020년부터 디커플링 되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전고점 뚫고 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 뭘 뜻하냐면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 신뢰의 상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건 미국의 쇠락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 재정이나 여러 그냥 미국의 시스템, 뭐 달러, 그냥 통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 신뢰의 상실이 어디서 나타나냐? 뭐 다들 아시겠죠? 매일 요새는 이제 뉴스에 예전에는 저만 얘기했지만 요새는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신뢰 상실이나 재정 상실이나 이거는 이렇게 제가 뭐 무슨 점쟁이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딥하게 팠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20년 후반, 뭐 21년 계속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 정부의 포퓰리즘은 너무 끝에 달해와서 2008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허공에서 돈을 찍어서 자기네 국채를, 장기 국채를 매입해 주는데요. 그거를 10년 넘게 해온 국가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나고 이게 계속해서 누적돼 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이나 파월은 사실 그 가장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은 크레디빌리티인데 신뢰를 지금 많이 상실했다. 크레디빌리티를. 이걸 상실한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후폭풍으로 돌아올 거고 제가 전망하듯이 결국에 저는 인플레이션이 그냥 3, 4에서 higher for longer 그냥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있는 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분명히 2차 스파이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정말 2차 스파이크가 왔을 때는 정말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될 거다. 그때는.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겠다 그러면 장기도 금리도 같이 내려오겠죠.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바트밍 아웃하고 40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바로 21년, 22년에 나타났었는데 그게 또 심지어 바트밍 아웃 얼마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에서 벌써부터 정치적 뭐 때문인지 내리겠다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해대니 그러면 장기금리가 앞에를 좀 내린다고 장기금리가 같이 내려갈 거야? 아니죠. 이건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라고요. 장기금리라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뭐 TLT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정하는 금리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꼭 명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앞으로 다가올 지금 최대 폭으로 역전되어 있는 금리가 저는 분명히 계속 저희가 프루팅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뭐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간략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앞으로 커브가 정상화되는 거는 장기금리 주도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장기금리 주도로 된다는 건 결국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상실되면서 발생하는 애초에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미국 정부는 팬데믹 이전에도 너무 모랄 해자들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 리먼 사태 이후로. 사실 더 가자면 꼭 리먼 사태 버냉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옐런 그리스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굉장히 고질적으로 오래된 행해에 온 건데 그 끝에 왔을 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를 막 뭔가 굉장히 닥터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 고객들은 다 아세요. 저희의 85에서 90%의 자산 가까이가 다 롱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말고 현금만 가져야 되냐? 아니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 위기라고요. 그 말은 그럼 현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만큼 또 안 되죠. 최소한 그러면 현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으로써 생기는 위기가 무슨 뜻이냐를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면 차라리 MMF라도 아니면 단기 쪽 그거라도 하는 게 훨씬 낫죠. 어쨌든 저희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레셋에 굉장히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포지셔닝을 하죠. 저는 지금 방향은 저희 시장 전망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익률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뭐 누구도 못하는 거니까 다만 저는 이거를 아주 장기적인 텀으로 이미 예견이 돼 있던 흐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의 랠리나 장기금리 상승은 미국의 이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반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금 가격은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로라고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해봤자 뭐 어차피 제가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근데 이 부분을 좀 가끔씩 이제 댓글들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을 아직 이해를 못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그러실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뭐 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으실까요? 원자재나 뭐 다른 저희가 좋게 보는 뭐 일부 신흥국이나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자산들 뭐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것과 별개로 제가 아까 전에 장기채 가격이나 장기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로나 1, 뭐 2 미만으로 떨어질 거야에 얼마 전까지 프라이싱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어제 좀 장기금리 크게 오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왜 과거부터 장기채를 살 바엔 차라리 나스닥을 사라라고 했냐면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장기채 시장이 가정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2, 1, 0으로 내려올 거야. 그 프라이싱을 기반으로 멀티플이 산정이 돼 있는 자산들이다. 지금 미국의 그런 멀티플이 높은 자산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에 장기채 시장에서 먼저 발현이 어제 됐잖아요. 저는 그게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쉽게 말하면 장기금리가 좀
앞으로는 향후 좀 빠르게 갈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 왜? 연준이 이미 공개적으로 피벗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댓글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거는 짧게 얘기할게요. 제 기억에 뭐 너무 멀티플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 뭐 장기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왜 한국은 미국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할 때 미국의 특히 나스닥이나 그렇게 좀 S&P 500이나 좀 멀티플이 고평가된 거는 문제가 될 거다. 왜냐면 장기금리가 오름으로 인해 그들 주식의 PE가 리밸류에이션이 될 거다. 멀티플이 조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특히 싸고 한국 같은 데는 좀 덜 할 거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사이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은 그렇게 뭐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오히려 한국에는 뭐 예를 들면 부실 기업도 많고 그 M7이나 이런 데는 현금이 엄청 많잖아요. 오히려 한국은 부도날 기업들 많고 한데 덕이 더 많지 않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M7이 좋다 뭐 이런 신분의 댓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자산 가격의 하락이 발현되는 경우는 어떤 무슨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러려면 기준금리를 정말 20%까지 올리거나 하면 그러겠죠. 물론 기준금리가 내려오거나 가만히 있는데 장기 쪽이 올라가면서 도산하는 기업들도 있긴 할 겁니다. 당연히. 다만 기업들은 보통 단기 쪽으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당장 도산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아무튼 유동성이 많아서 생기는 위기는 결국에 장기금리의 현실화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현실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여도 결국에 유동성이 그렇게 줄이지 못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기업의 도산, 솔번시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솔번시라는 게 뭐죠? 버틸 수 있는 뭔가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버틸 수 있냐 없냐. 기업이 도산할 거냐 망할 거냐, 뭐 망할 거냐 도산할 거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코스피에 정말로 뭐 멀티플이 저평가된 것들이 기업들이 도산할 만큼 현금이 없고 이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코스피는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장기금리 좀 오르면 퇴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장기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해서 땡겨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건 현재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버는 거에 원래는 100배씩 뭐 30배, 50배씩 평가받던 그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건 돈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질 거야, 1, 2까지 낮아질 거야 라고 핑크빛 희망을 할 때는 멀티플이 50까지 막 올라가 있을 수 있던 것들이 갑자기 10까지 떨어지게 된다고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그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님에도 인플레이션이 하이어 폴 롱거가 이게 현실이구나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 멀티플이 수축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런 댓글을 보니까 아직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럼 제가 또 성격상 또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되는 또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기업들이 막 약하고 잡음력 없고 막 조그만 그런 기업들이 망해 나가는 그런 위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게 오래 지속돼서 생기는 위기라니까요. 그 기업들이 평가를 이제 과거에 돈의 현재값이 쌀 때 막 100배, 200배, 막 50배 막 이렇게 받던 것들이 그 멀티플이 10배, 뭐 7배, 12배 이렇게 수축되면서 생기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 먼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면 그들도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실업이나 이런 그 해고나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아마 많이 하겠죠. 그 주식 가격이 그렇게 해서 장기금리 올라주면서 멀티플이 쪼그라들어서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평가 가격이 떨어져야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은 주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물가 오른 것 같아도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 그런 리밸류에이션으로 인한 멀티플이 수축이 돼서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미국인들도 그때는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겠죠. 진정으로. 그죠? 당장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부동산이
몇 배씩 평가 페이퍼상으로는 몇 배씩 오른 걸로 나오는데 그럼 과연 정말 그 소비 패턴을 줄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해온 거다. 그래서 장기 국채 위기가 올 거니까 뭐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 국채를 사라라고 한 많은 분들은 그 순서가 틀렸다 이번에는. 왜냐면 이번은 그들이 경험해봤던 08년의 그런 위기랑은 다른 위기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라는 건 다른 거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한 분도 그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우 매니저는 뭐 당연히 워낙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겠죠. 아무튼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찍게 되면 이제 좀 촬영 구도하고 이런 걸 연구해 보는 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찍은 거는 제가 아니었다. 그 다른 영상들하고 비교해 보셔도 너무 뚱뚱하고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정말 제가 다른 채널 출연한 거하고 봐도 저 이 얘기하려고 지금 다시 영상 찍는 거라니까요. 정말. 꼭 이 부분을 넣어서 네, 꼭 정확하게 올리도록 넣어주세요. 하겠습니다. 편집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